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줄거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영화는 7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 체코가 그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예요. 판타스틱 플래닛이. 그래서 아마 그때 시대가 약간 반영이 되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이 많이 떠올랐어요.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는 지구 같은 행성이 있고, 그 곁을 도는 이제 위성이 있는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트라그인이라고 해서 푸른색의 커다란 외계인이 나오고, 인간의 형상을 닮은 옴이라는 이제 생명체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용은 이제 트라그인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들고 뛴 엄마 옴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 옴은 혼자 남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최고 지도자와 그의 딸이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딸이 이제 테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테어라는 아이는 그 최고 지도자의 딸과 같이 커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보게 되고, 이제 트라그인의 공부법이 좀 특이한데, 트라그인들은 이상한 이제 헤드폰처럼 생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꽂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 동안 그게 계속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테어라는 그 작은 애완동물 옴을 너무 아끼니까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그 아이를 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트라그인 최고 지도자의 딸이. 그래가지고 그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테어라는 옴이 트라그인의 지식을 계속 얻게 돼요.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니까 테어라는 아이도 트라그인들의 문자를 배우게 되고, 그 문자를 입으로 말하는 거를 우연히 최고 지도자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지 마라, 걔는 떼어놔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테어라는 작은 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아이는 지식을 배우는 걸 좋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탈출을 하면서 그 야생에 있는 옴들의 무리와 합류를 하게 되고, 그 탈출을 할 때 학습기를 같이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기를 통해서 야생 무리에 있는 옴들과 같이 그 트라그인들의 지식을 배우면서 트라그인들에게 대항한, 혹은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행성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줄거리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스포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약간 건너 뛰셔도 되는데, 40년 된 영화인데 뭐 스포가 되더라. 이제 이 이후에 트라그인들의 지식을 배우면서 야생 옴들이 무엇을 계획을 했냐면 로켓을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이제 트라그인들한테는 얘네들이 바퀴벌레처럼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자꾸 우리들 물건 훔쳐가고 이러니까 얘들을 3주에 한 번씩 박멸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얘들이 번식력이 너무 빠르니까 더 빠르게 박멸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옴이라는 이제 인간의 형상을 담은 생명체의 1년이 트라그인에게는 일주일이거든요. 시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박멸을 시도를 했고, 테어가 있는 그 야생 무리의 옴들이 있는 곳에 이제 바퀴벌레 같은 약 같은 걸 이제 치면서 한 대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들이 도망을 치는데, 그때 우연히 정찰을 하던 트라그인들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트라그인들이 덩치가 더 크니까 막 이렇게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옴들의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 들고 처음으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트라그인을 옴들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할머니인 족장이 족장은 아까 죽었기 때문에 부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노인분이 이제 트라그인이 오지 않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행성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옴들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떠난 곳은 예전에 이제 트라그인들이 로켓을 만들던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로켓 공장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까 그 트라그인들의 지식을 배운 거를 통해서 로켓을 자기네 몸에 맞게 작게 축소시키고 이 트라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중심 행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위성인 지구로 치면 달 같은 행성이 있는데 그곳으로 떠날 계획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트라그인들은 옴들이 자신들을 처음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을 더 계획적으로 박멸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쥐덫이나 뭐 바퀴벌레 약 같은 거를 더 개발을 해서 얘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로켓 발사가 거의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다가오던 때 이제 트라그인들이 이 옴들이 모여 살던 곳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박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옴들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빨리 그 행성이 안전한 곳, 그 위성이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발대 로켓 2개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하죠. 근데 도착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비드상인데 얼굴이 없는 다비드상 혹은 그 니케의 조각상처럼 얼굴이 없는데 그런 이제 하반신만 있고 남자 여자의 그런 마네킹 같은 게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그인들이 얘들이 옴들이 이게 뭐지 생각하던 중에 저 멀리서 이렇게 수정구슬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도 나오지만 트라그인들은 거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을 하는 데 쓰는데 명상을 하면 겉에 이제 비눗방울 막처럼 이제 그렇게 동그랗게 보호막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런 그 보호막을 둘러싸고 있는 트라그인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들이 신기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고 보니까 이제 트라그인들이 그 목이 없는 마네킹 같은 그 조각상 위에 안착을 해요. 그리고 그 마네킹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구애의 춤처럼 이제 서로 약간 이게 파티장에서 이제 춤추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이제 트라그인들의 생명 활동을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리고 그게 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트라그인들이 그게 이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신들 로켓이랑 자기들을 밟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곳으로 이제 옴들이 로켓에 여러 대 보내가지고 마네킹 같은 걸 다 부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얻은 트라그인들이 하나 둘씩 다 픽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그인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엄청난 비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옴이랑 트라그인들이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옴을 또 하나의 지적 생명체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다른 트라그인들이 그 학습기를 통해 배우면서 자기 손 위에는 도마뱀 같은 거를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영화가 끝나요. 네, 이게 이제 판타스틱 플래닛의 줄거리와 결말 스포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로봇 플루토였잖아요. 그거랑도 조금 비슷하네요. 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를 짧게 아까 봤던 그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근데 처음에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일단은 이미지에 처음으로 충격을 먹었어요. 이미지가 이제 지금의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서양의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부드럽지는 않지만 이미지적으로 충격적이었고, 그게 이제 74년도 몇십 년 전에 나왔다는 게 일단 제일 충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한국에 들어온 게 2004년인가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들어왔다는 거에 또 충격을 먹었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를 다룬 소재가 워낙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제가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그분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피용이나 혹은 뭐 신 이런 걸 읽으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새롭지는 않았는데 좀 생각할 거리와 약간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일 충격이었던 건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아니었나 싶어요. 시각적인 거에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보면은 이제 약간 괴기해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행성들이 묘사가 나오는데 짧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새로운 어떤, 이제 저는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완전 새로운 곳을, 그리고 새로운 뭐 형태의 외계인이나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게 약간 좀 흥미로웠고 좀 색달랐어요.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세계관. 네, 그죠. 세계관이나 외계인들의 디자인이 시각적인 게. 확실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 수입될 만한 이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그래서 뭐 이제 그걸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다들 어떻게 보셨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저게 그냥 요즘 그 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네. 애완견, 네. 식용 개연을 뭐 위생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하는 쪽의 입장에서의 애완동물 그룹 또는 먹이 그룹 아니면 야생 그룹, 그게 개던 로봇이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건 간에 그런 게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랑 다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화 결론처럼 그 다른 그룹, 야생, 애완동물, 먹이, 뭐 또 다른 인간, 이 그룹들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권리를 주고 같이 살아가는지가 결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요즘도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저도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은데 딱 영화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해볼 주제랑도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좀 아닌가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짧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멧돼지가 농가를 공격하면 나쁜 놈이다 해서 막 사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이 사람을 해치면 일단 고민 없이 죽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의 대부분의 토지를 다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곳에 넘어오면 저거는 위험한 동물이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고 당연히 죽여야 되고, 뭐 아니면 어디 가둬놓거나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완견도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뭐 입마개를 해야 된다거나 줄을 다는 게 당연하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인간이
특별한 다른 종과 구분되는 특별한 존엄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셨던 저는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요. 옛날에 수입했을 때 봤을 거야 아마. 그때. 2004년. 네. 그때는 이제 제3세계 애니메이션을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프랑스 거예요? 네. 제3세계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면 그때는 극장에서 개봉하면 극장 가서 보고 DVD가 나오면 DVD를 사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줄거리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저기서 에어한 옴이 사실상 인간이고 트라그인들이 지구에 가서 데리고 온 종이 번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쟤네들이 자기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 끌려와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배에 그냥 짐짝처럼 실려서 노동력으로 끌려왔었잖아요. 저기서는 노동력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바퀴벌레 같이 우리나라에 바퀴벌레 없었잖아요. 6.25 때 들어온 거지만. 그래요? 네. 원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적이다. 바퀴벌레가 없어요. 없는데 그 6.25 때 구호물자 받으면서 거기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나와서 번식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 그냥 흑인 노예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이제 영화에 결말 난 것처럼 협정을 맺어서 뭐 이제 똑같은 인류 보편적인 인류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퀴벌레라고 하면 정말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고 어쨌든 근데 바퀴벌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 그쪽에서 그 영화에서는 분명히 이제 지적 능력이 있고 그 협정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퀴벌레보다는 끌려왔던 흑인 노예 쪽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명의 존엄성에 어떤 기준을 두고 존엄성을 판단하는 건가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애들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웬만한 벌레도 사실 안 죽여요. 저는 벌레도 그냥 쳐내거나 내쫓는데 그 안 나가는 애들 있어. 창문 열어놓고 그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죽이지. 전 모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정말 죽이고 싶은데 정말 죽이는 건 모기랑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난 정말 옛날 바퀴벌레 보고 도망간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바퀴벌레 요만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면 바퀴벌레가 정말 큰 건 손바닥만 해요. 다리 쫙 펴고 날개 쫙 펴고 바퀴. 근데 창문으로 정말 손바닥만한 날개를 쫙 폈으니까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들어온 거야.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갔어. 근데 저걸 못 잡겠는 거야. 벽에 딱 붙어 있는데 그러다 막 두리번 하다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딱 잡고 여기서 탁 던졌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고 짜부가 돼서 죽었어요. 그 전화번호를 통째로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버린 적이 있는데 들 수라도 있네요. 그래도. 그 알이 안 품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모르죠 뭐 못 본 건지. 그리고 정말 바퀴벌레 너무 많이 그 엄청난 양 그 마리의 바퀴벌레를 본 거는 내가 밤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먹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외국에는 가로등도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쪽에서 가면은 공원이 있고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야 집이 있어요. 아니면 삥 돌아가야 돼. 공원을 이렇게 보는데 땅이 막 움직여요.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왜 땅이 움직이지? 영화에서 가까이 공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바닥에다 바퀴벌레인 거야. 그 낮에는 없었는데 밤 되니까 애들이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바퀴벌레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야생 바퀴벌레.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 벌레들이 막 땅에 이렇게 몰려서 오잖아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 그 정도로 많았어요. 정말 바퀴벌레는 끔찍해서 어떻게든 박멸하고 싶어. 바퀴벌레 권리?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가서 그 개 식용 문제 요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랑 또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옴들이 결국에는 트라그인들의 지식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까지 맺는 거잖아요. 약자가 강자한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약자가 강자한테 대항을 할 때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을 복제해서 똑같이 대항하는 방법밖에 없나? 이 생각이 처음엔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일단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리고 이제 저가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역사 이런 게 많이 보게 됐는데 이게 이 당시에 체코가 원래 프라하의 봄이 있었는데 68년도인가 9년도에 프라하의 봄이 있고 소련이 이제 그거를 다 소련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이제 자유 언론이었고 이런 뭐 언론도 자유적으로 바뀌고 다당제였고 이런 걸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제 감독이 투여한 게 아닐까. 왜냐면 체코 아무래도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연결시키면 이 역사라는 부분이 연결시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각각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들이 바퀴벌레건 개건 사람이건 생존하려는 어떤 목적하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생존도 집단적인 생존인지 개별적인 생존인지에 좀 다르긴 하는데 우리의 생존을 뭐 바퀴벌레가 막는다. 개가 우리의 생존을 막지 않는 한 공존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생존의 어떤 조건들이 서로 상충한 경우에는 바퀴벌레의 생존을 이렇게 권장해서 막 번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약간 적절히 공존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강한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그룹으로 하자면 전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힘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무력이 아니라 강자가 다수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그룹에서 강자라는 건 강자가 다수인 거는 보통 뭐 중산층이 많다, 허리가 많다. 강자가 다수가 되면 강자를 없애려고 들다고 저는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이 있는데 강자가 많아지면 뭐 의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뭔가 권력을 힘을 분산시켜서 아주 센 강자를 없애고 다수의 강자를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중화하는데 또 그것도 독점하려기 때문에 강자는 항상 소수의 그룹이라서 그 힘이라는 거는 결국 그 강자보다 많으려면 숫자를 모아서 파워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집단적으로 생각과 공동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랑 약간 반대로 저는 강자가 다수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반대적인 걸로. 그러니까 강자가 다수인데 소수들이 그게 와해되지 않는 한에서 계속 뭉치고
조금씩 대항하고 그 소수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강자를 이겨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자가 아무리 많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도, 그러니까 뭐 예술가나 이런 한정해서 일단은 그 소수가 실력이 있으면 강자가 아무리 뭐라 하고 뭘 해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어느 방면으로든. 근데 이제 소수가 뭉쳐야 되는데 와해되면은 이제 강자를 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 소수가 계속 뭉쳐서 강자를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초반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필요 조건으로 무조건 앞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이나 흑인 인권이나 성소수자 인권의 이 세 개 다 초반에 어떠한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처음부터 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느 곳에서는 소수거나 혹은 동등한 숫자거나,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강자가 저는 훨씬 더 다수인데 실력 있는 소수들이 그거를 부순다라고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둘은 전 같은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자라는 걸 힘을 기준으로 했는데 다수라는 숫자도 하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의 강자가 사회라는 게 어떤 대립구도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중 이분법적인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관계돼 있지 않은 소수들이 힘이 센 강자 편을 들게 되면 다수가 강자로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자기가 강자가 아닌데 강자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강자의 편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의 큰 사건으로 그 강자의 말을 따르고 있는 그 소수들이 거기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다수 강자이기도 하고 다수이기도 한 두 가지 중에 다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소수의 강자만 남으니까 이 다수의 힘이 그 아까 말한 약한 소수에게 모일 경우에는 균형이 좀 맞죠. 한쪽은 강하지만 소수고 한쪽은 약하지만 다수가 되니까 저는 사실 다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라고 착각을 하거나 내가 사실 그 입장이 아닌데 그 입장이 동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현상의 어떤 공동체 집단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서 아까 집단하고 개인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 저만 말하네요. 이것도 그 아파트 빈민 아파트 들어오지 말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막 반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네. 청년 아파트 5평짜리 청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방이 그냥 대자보가 붙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뭐 빈민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 밑에다가 누가 이제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런 대자보는 그 협의를 통해서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붙이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붙이고 싶으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잖아. 내가 붙이고 싶으면 이거 가서 관리실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붙이는데 그거 보니까 도장도 안 찍혀있던데. 무슨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분회장 정도면 뭐 붙일 수 있겠죠 마음대로. 아. 근데 그게 전 이거랑 뭐 다른 맥락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개던 사람이건 뭐 옴이건 바퀴벌레건 내가 싫으니까 뭐 환경을 해치니까.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지에 따른데 이것도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래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거는 뭐 바퀴벌레를 죽인다고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 이건 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니라 전 시스템이나 구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양심의 호소라는 거잖아요. 사람이면 그러지 말아라.
사람이면 뭐 동물을 때리지 말아라,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면 도축업자한테 그 얘기를 하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다른 일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대 사회에선 돈을 번다는 건 그것도 생존이니까. 뭐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뭐 사상으로 음악을 뭐 제한한다든가, 이것도 막 뭐 도저히 듣기 힘든 음악, 도저히 보기 힘든 영화라는 게 어떤 집단에서 있다고 막 이걸 피해로 규정한다면 그것도 자를 수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빈민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 5평 아파트? 5평에 살면 5평짜리 청년 아파트. 네, 그러면 거긴 빈민이다. 빈민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빈민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 문제가 우리 자녀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면 네. 그거랑도 비슷할까요? 그 학교 기숙사 짓는 거 반대하는 거 이제 그 그 맥락이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그거랑 뭐 그거는 비슷하죠. 약간 생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장을, 그러니까 사유시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거주 시장을 공공재에 가까운 학교에서 흡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사설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다 공공 유치원을 지어버린다. 그럼 망하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이해충돌인 것 같은데. 그거랑 위수지역 폐지 군인들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폐지해야 돼.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폐지한다고요? 그 군인들이 일정 지역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 부대 곁에만 있어야 돼요. 외출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가나 PC방이 강남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에 2,000원. 강남에 1,800원, 1,500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위수지역, 왜냐면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빨리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제한을 시켜놓은 건데 그거를 이번에 아예 푼다고 아니 결정했나요? 풀려고 시범 운영한다 그랬나? 나는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화천에서 겪었어요. 화천에 내가 출장을 가서 경험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장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한 몇 주 동안 거기서 그냥 여관방을 잡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관방이 우선 너무 비싸고 들어갔는데 여인숙 수준이야. 그런데 막 5, 6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아니 여기는 거기 이제 출장을 갔으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좋게 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군인들이 나오면 위수지역 그것 때문에 무조건 거기 있으니까. 춘천까지 못 나가니까 거기에 무조건 자야 된다. 손님은 너무 많다. 게다가 화천에 그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뭐냐 배 이렇게 조종이라 그러는 조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여름 되면 그 훈련하러 온 사람들이 여관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 그 시설 개보수를 안 하고 그냥 옛날 여인숙처럼 놔둬도 잘 사람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서울이나 다른 데로 이제 이탈을 해서 몰래 갔다가 오고, 근데 그게 더 돈이 싼 거예요. 다른 지역을 갔다 와도 몰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사실 위수 지역을 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군인들이 돈이 모자르는 부분은 간단히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건도 보면 이거에 대해 그 사람 그 대자보에 뭐 글을 적었던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적었지만 사실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 사람 말이 틀렸지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끄러운 줄 알라 말고는.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그 부동산의 공공성을 거기다 넣는다 했더니 사람들이 반발했잖아요. 그 어떤 대학 교수였을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그 공공성에 대해서 반대하면 동네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든 반대하지 말아야지. 남의 땅에 남의 돈으로 자기가 짓고 싶은 거 짓겠는데 왜 반대를 하냐. 그러니까 말은 틀렸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시대에 합의가 안 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서로 공존해 나가야 되는지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좀 나쁜 말인가? 개념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저는 아예 기득권? 지금의 이제 기득권이신 분들이 혹은 좀 더 나이가 있는 기득권이신 분들이 교육을 고등교육까지 못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는 전쟁의 여파나 혹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권이랑 한국이랑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의 문제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철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반이 깔려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 사건들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깔려 있는 것도 있지만 그곳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이 돼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들조차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로 이제 싸우잖아요. 이게 논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로.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저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냥 들은 걸 갖고 네가 2차 인용을 한 거죠. 원문 본 것도 아니고 2차, 3차 인용한 걸 보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서 공격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런 거만 하더라도 이제 공산당선언 앞에 보면 무슨 유럽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공산주의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이름만 그냥 듣고 혹은 그게 안 좋다라는 무섭다라는 교육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실체를 유령이라는 실체가 정확히 보질 못하기 때문에 무섭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관련된 혹은 50대 이상 분들이 그거에 대한 게 뭔지 정확히 뭔지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얇게나마라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섭다라고만 받으니까 마치 유령 보듯이 그런 단어나 맥락상 전혀 아닌데도 단어나 그런 것만 나와도 막 뭐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바뀌려면 저는 못해도 10년에서 2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20대, 30대 세대나 그러니까 20대 세대가 기득권을 잡을 때쯤 또 그 20대가 기성세대가 되겠죠. 그래봤자 지금 현 교육에서 초중고 졸업해도 그런 가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그냥 뭐 암기 해가지고 뭐 수학 문제 빨리 풀기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좀 철학적인 사고를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옴에서 시작해서 지금 교육과 철학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프랑스 교육제도 들어오면 일부라도 교육 뭐 초등 그걸 떠나서 교육도 물론 맞는데 우리나라 교육 기준이 민주 시민 교육, 민주 시민사회 교육, 시민 양성인데 1도. 네, 근데 민주주의를 양성하지 교육 않죠. 안 하고 또 보면 시대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필요한 기술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성인들이 인기 있는 책은 인문학 책이잖아요. 철학책.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건 학교에서 배워서 먹고는 살지만 사회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문학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어떤 돈을 벌어줄 수 없는 책들이 인기 있고 사본다는 건 돈은 안 되지만 어떤 문제를 그걸로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는 거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확장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얘기가 아까 바퀴벌레 얘기했다 하니까 생각났던 게 그 만화 중에 화성에다 바퀴벌레 오는 테라포밍스. 테라포밍스구나. 그것도 생각나고. 그 이제 내용이 화성이 테라포밍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살려고 100년 전인가 200년 전에 사람들이 나무 막 이렇게 심고 여러 가지 해서 100년 200년 뒤에는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리고 100년 2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선발대를 보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거기다 이제 거기다가 테라포밍 하는 것 중에 테라포밍을 어떻게 했냐면 화성에다가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서 그 지구에 있는 바퀴벌레랑 그 지금 상태는 극한이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식물이 뭐냐 이끼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동물이 곤충이 뭐냐 바퀴벌레 그래서 얘네 둘을 보내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 모양이 된 거야. 거의 근데 문제는 몸이나 이런 게 근육 이게 벌크업 엄청 된 상태로 있어서 그러니까 얼굴 톡 치면 이제 그냥 머리통이 이제 날아가는 약간 병맛. 그런 느낌으로 변했죠. 그러면 이제 화성은 버리는 거네요. 그게 난 그 만화가 재미없었는데 인기가 있나 봐요. 계속 나와. 그리고 걔 화성 바퀴벌레들이 지구까지 와요. 그 문제는 선발대가 진화해가지고. 갔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 망했다 오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바퀴벌레들이 그걸 다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연락이 없지? 뭐가 이상이 있나 해서 또 두 번째 선발대를 보냈는데 그게 또 부시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때 가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더 진화되어 있는 거죠. 막 피라미드 짓고 있고 그러니까 지능이 생긴 거예요. 그죠. 지금 생겨 그래가지고 노답이네. 그 100년 만에? 우주선을 탈취해서 그걸로 이제 지구로 온 거죠. 그런 내용인데 저도 별로였어요. 저희 넘어갔네요. 이제. 네. 그러면은 근데 영화 저희 뭐였죠 제목이? 판타스틱 플랜. 네, 판타스틱 플래닛.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판타스틱 플래닛 볼만한 것 같아요. 전 좋아요. 영화 스토리 라인도 좋은 것 같고 영상도 오래됐지만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이거 무슨 작품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칸 영화제에서 후보였나 상을 받았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는 몇 안 되게. 지루하지도 않고 난해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하나. 안 봤잖아.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이런 영화였습니다. 한 번쯤은 시간 나시면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충격적이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익숙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끝.